이번엔 이제 특강 두 번째로 원비도 화면에서 신탁 공매 물건을 찾아가지고 재테크로 성공한 사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 책의 258에서 286쪽에 있는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면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가 신탁 공매로 매각되는 사례에서 낙찰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례죠. 이게 보니까 한 2, 3년 전 얘기니까 이게 보면 이 사례는 서울시 도봉구 상학동에 있는 아파트로 감정가가 3억 4,800만 원으로 신탁 공매가로 매각되는 물건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니까 한 3억 2천만 원 정도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었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억 6,878만 8천 원에 입찰하기로 결정을 했죠.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이 벽산 아파트라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이 공매 온비디에서 화면을 보면 이렇게 물건 정보 내역을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원래 지도는 여기에 없는 건데 제가 이렇게 포토샵해서 여기다 안에 놓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대지 지분이 49.04고 건물은 84.96인데 상당히 가격이 하죠. 이게 왜냐면 불과 2016 6월 20일 2시부터 4시까지 매각 절차 진행된 3회차예요. 이런 물건을 분석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물건이 지도라든가 또는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물건이 괜찮다, 마음에 든다 하면 이 매각 조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해당 공고 보기라면 공매 공고문이 있어요. 공매는 이게 매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반드시 공매 물건을 볼 때는 이렇게 해당 공고를 넣어서 공고문을 꼭 확인해서 매각 조건이 신탁 등기 이전에 있는 근저당이라든가 또는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지, 신탁 등기에 있는 다른 채권을 갖다 인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원 체결은 언제 하고 또 잔금은 언제 납부하고 또는 수익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할 수 있고, 또는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각 조건을 확인했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면적 정보라든가 위치 정보 등을 보고, 그 다음에 입찰 정보를 클릭하면 입찰에 관한 정보가 나오죠. 입찰 정보를 보면 요거는 뭐냐면 입찰 방문할 때 전자보증서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지금은 인정하지 않아요. 기관 투자자만 인정하죠. 차수리 매수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 또 공동 입찰이 가능한지, 대리 입찰이 가능한지, 또는 2인 미만이 이래도 가능한지, 2인 이상이 돼야 되는지. 왜냐면 국가 재산이라든가 정부 재산 같은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보면 반드시 2인 이상이 입찰해야만이 유효한 입찰이 돼요. 그래서 그 2인이 2명이 입찰이 안 들어오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회차별 그 입찰가가 나오죠. 입찰 기간과 개찰일시가 나오죠. 이렇게 신탁기한의 원비도 공매 절차 진행되는 입찰 공고 내용을, 이 공매 공고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적 부동산 공매 일시 및 최저 매각 예정 가격, 또 이 공매 장소 명록 책임, 공매 공고, 공매 법, 이거는 제가 그냥 생략해서 이게 큰 타이틀만 적어놔서 그렇죠. 내용이 좀 많죠. 대금을 납부할 때, 계약 체결할 때 10%는 입찰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잔금은 30일 이내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 담당자에게 문의하라. 이 신탁 공매에서 권리 분석은 이 등기부와 신탁 원본을 발급받아가지고 함께 발급받아서 확인하고, 등기부와 신탁 원본을 발급하니까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매매로 해서 진수미로 돼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등기 원인이 신탁으로 돼 있죠.
신탁이고. 그래서 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이 대한토지신탁이 수탁자고 이 사람이 위탁자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입시대 연령을 떼어봐가지고 위탁자가 진수미면 아니 전입시대 원이 진수미면 채무자 겸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거죠. 대항력 있죠. 채무자 겸 소유자는 대항력 있는 거죠. 있어요. 있죠?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아닌 것 같죠? 그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대항력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이 사람이 위탁자인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가 돼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대항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왜냐면 신탁 원부를 왜 떼봐야 되냐? 대출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냐면 이 공매를 진행할 때요. 배당 잉여금이 그러니까 그 잉여금이 남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잉여금 갖고 명도를 할 때 적절하게 이용하면 되죠. 왜냐면 위탁계좌 소유자 같은 경우 그 배당 잉여금을 먼저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럴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을 이제 그 낙찰자가 보관하는 거죠. 왜냐면 명도항의서를 먼저 썼으니까 안 나갈 땐 그거 갖고 강제 집행할 절차의 비용을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사를 나가면 주택 인도와 이 보증금, 증거금을 동시행으로 주고 수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명도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당 이익금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잘만하면 잘못하면 이제 점유적 금지가 첨언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돼요. 그럴 때도 점유적 금지가 첨언가 굉장히 강한 효력을 발행하죠. 왜냐면 문을 따고 가서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강제 집행으로 착각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도 점유적 금지 딱 붙이니까 그게 강제 집행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나갈 거냐? 아니면 강제 집행한다 그랬더니 바로 나가더라고. 일주일 만에 바로 나가더라고. 전입세대 열람을 최근에 이제 한번 해봤는데 네. 이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죠. 그것도 개인정보법이죠. 네. 그래서 성만 나오고 땡땡 처리가 되죠. 김씨 땡땡이면 김씨가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이 넘을 텐데 그럴 때는 우선수익자에게 전화가 걸어가지고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이 김땡땡이 김수민인지 진수민인지 진땡땡이 진수민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거를 등기부에 첨부하는 걸 우리가 신탁 원부라고 해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에 이렇게 나오죠. 보면 이거는 이제 부동산 담보 신탁 원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동산 담보 신탁 중에서 별지만 첨부한 거예요. 뭐 계약 내용이야 보다 별지에 보면 신탁 기간, 신탁 계약 체결로부터 우선 수익자에 대한 채무 변제 시까지 보면 수익자가 1순위 수익자가 많을 때는 1순위, 2순위 다 있어요. 수익자가 경인 파이낸스 대부죠. 그 다음에 진수미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채무자, 진수미. 그리고 계약 당사자, 위탁자, 수탁자, 우선 수익자.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면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담보 신탁돼서 비과세가 되면 반드시 신탁 원부를 떼서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 세무서에서 많이 와. 어떻게 비과세입니까? 세금을 부과해야죠. 어떠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담보 신탁으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위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전입신고한 날부터 2년 있다가 매매를 하면 비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하면 이렇게 신탁 원부를 필요하다면 이런 원부를 한번 보내주면 더 이제 확실하죠. 근데 그렇게 설명만 하면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세무서에서. 주민센터에 전입시대 열람을 해가지고 신탁이 이렇게 보면 신탁 등기 날짜가 언제냐 보시면 등기 날짜가 2015년 9월 7일이죠.
이거는 민법 18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의 소유권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준하는 게 이걸 기준하는 거예요. 9월 7일이니까 여기에 누가 돼 있냐? 전입신고를 보니 전입세 열람을 보니까 이와 같이 최아무개가 돼 있는데 전입일자가 2010년 5월 10일. 아까 전입일자가 며칠이었죠? 응? 아니, 소유권 2015년이니까 이러한 경우는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면 최아무개는 대항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경우 왜 조심해야 되냐면 대부분 있잖아요. 아파트 소유자가 그러니까 위탁자가 남편이요. 남편이 퇴거해 버리면 부인만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있어 보여요. 대항력. 그럼 못 들어가 입찰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아파트는 전입일자가 2010년 5월 10일자로 신탁등기일 2015년 9월 7일보다 빨라서 임차인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매각 조건을 인수하느냐 아니면 매각 조건으로 변제하고 소멸시키느냐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다행히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겸 위탁자 진수미의 남편 최병철이 배우자 진수미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없었다. 이렇게 남편이 퇴거를 부인이 이제 이거는 왜냐면 동일 세대원이니까 남편이 이제 이게 전입세대주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남편 최아무개가 최병철이 돼 있는 거죠. 아파트 소유자는 이 최병철 씨의 부인이고, 그래서 부부간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경우는 하나의 대항력이 있는 거죠. 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을 때 그 동일 세대원 중에 한 사람이 위탁자 겸 소유자다. 소유자의 가족이다. 이럴 땐 대항력 없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과 건물 형향도 평면도를 확인해서 내부 구조를 확인해라. 현장 답사를 통해서 시세소와 물건 분석을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수탁자의 공매 담당자와 우선수익자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말이죠.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로 수익 분석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어쨌든 이 공매 사례는 채무자 겸 위탁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었다. 이렇게 권리에 문제가 없다면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을 확보되는 수준으로 입찰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2억 6,878만 8천 원에 입찰을 결정했고 낙찰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물건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입찰 들어갔는데 이게 몇 명이 들어왔느냐. 위효라는 거는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까지 납부한 경우를 말해요. 무효는 입찰서만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몇 사람이 들어오냐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들어와서 이 금액에 낙찰되고 1등하고 2등은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로 1등, 2등이 가려졌죠. 이렇게 해서 낙찰받고 네. 명도하러 갔을 때 네. 점유 뭘 스티커를 붙인다. 아, 전미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네. 그런 스티커 따로 있나요? 아니, 만들어야 되나요? 스티키가 아니라 법원에 전미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서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행관과 같이 가서 붙여야죠. 우리 선생님이 전미전 금지 가처분을 안 해보셨구나. 금지, 이 전미전 금지 가처분은 두 개의 처분 금지, 이걸 위반하면 이게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개 중에 하나 효력이. 지금 법이 이제 제가 두 개 중에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요거는 두 가지를 못하게 되는데 인적, 물적을 변경하지 말라. 인적, 물적. 인적은 사람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적은 물건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건물을 무술한다든가 이런 걸 못하도록 하면. 이걸 고정이효력, 항정이효 이래요. 그래서 고정이효, 항정이효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점유정금지 가처분이. 그러니까 점유정금지 가처분 안 하고 명도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소송에서 결정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갔더니 점유자가 달라요. 그럼 집행불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상대방을 제압할 때는 점유정금지가 갖다 붙이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점유자를 바꾸면 명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발톱을 내세우면 안 돼요. 점유정금지 딱 붙이고 나면 그 끝난 거예요, 명도는. 항상. 이 내가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도 점유자를 바뀌어버리면 1년, 2년 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항상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점유정금지 가처분. 왜냐하면 3, 4개월 걸리거든요. 명도소송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정금지 가처분하면 이 점유정금지 가처분을 그 거실에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될 때 부착했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강제집행의 절차로 이해. 사실 뭐 강제집행 절차 중에 일환이죠. 그런 명도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이사비용을 7천만 원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또 1,000만 원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싸게 샀으니까 절반을 자기한테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이 다 많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약 얼마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또 그걸 또 깨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많아요. 그냥 나보고 1억 투자하면 3억을 준다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협박해서 뭐 그냥 이제 해결 안 해주면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뭐 돌아가시겠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많죠. 근데 그런 사람이 죽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많이 그렇죠. 이 점유정금지 가처분하고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이죠. 근데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쓰는 사람 변호사들 다 그냥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이라고 다 해요. 이게 명도라는 게 일제히 잔재라고 그래서 이걸 안 쓰도록 하고 이렇게 바꿨는데 이걸 쓰면 판사가 더 몰라. 써도 상관없어요. 자, 또 보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독산동에서 다세대를 요거를 하다가 요거 또 한 3천만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금액을 적은 돈 투자해서 3천만 원 벌면 괜찮죠. 뭐 3천만 원 벌면 잘만 하면 또 그것도 3천만 원짜리 2개 하면 6천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작은 돈 아니에요. 3개 하면 1억 되는 거예요. 그 연봉이 1억 되는 거예요. 1억. 3개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같이 훌륭하신 분들은 뭐 3개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5개씩 하고 막 이래요. 과거에 20년 전에 어땠냐면 빌라만 사재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매로. 근데 하나 낙찰 받는데 500만 원 뛰게 해요. 500. 그러니까 1년에 20개씩 해. 그러니까 1년에 20개씩 하면요. 그게 뭐 1억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달라붙으면요. 공인중개사도 쩔쩔매요. 뭐 이 권리분석부터 해서 시세조사부터 판매하는 거 이런 거 뭐 등기하고 집수리하는 거 뭐 보면 만능이지 만능. 그것도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분이라고 그래. 복분. 여러분 복분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요거는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그 전용이 29.85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방이 그래도 2개고 화장실 하나고 욕실 하나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 이제 위탁자 겸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를 확인해 가지고 이 매각 조건을 우리가 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 원부를 포함해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보니까 이와 같이 등기부에는 이와 같이
소유권 보존된 시점에서 고의자 전원이 그 박영미한테 소유권 이전되고 박영미에서 신탁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등기 원인이 신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매매로 돼 있다면 잘못 등기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위탁자, 이 사람이 수탁자. 근데 전입대여름을 떼우니까 이 사람이 전입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 없는 거죠.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의 별지를 보니까 이렇게 수익자, 그리고 이 그 채무자, 이게 채무자 박영미,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이렇게 나오죠. 전입대를 보니까 박아무개가 이렇게 전입신고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항력이 없고 이제 그 명도하는데 어렵고, 근데 이거는 이제 보니까 이 그 다세주택이라 내부 현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평면도하고 건물 현황도를 띄워가지고 내부 구조를 확인했었던 거죠. 이 다세주택까지 연립 빌라 같은 이런 것 같은 경우를 해볼 때는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건물 현황도와 평면도를 주민센터에 가야 돼. 이런 건축물 대장은 민원 24시에서 할 수가 있지만 건물 현황도나 평면도는 과거에는 2017년도인가요? 11월 달 전에는 구청 가서야만 띄워줬어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면 구청에서 발급해 준 걸 이제 팩스로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2017년 11월 중순경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하도록 바뀌어 있어가지고 지금 가면 지금도 모르는 주민센터 공무원 많아요. 그럼 가서 모르면 싸우지 마시고요. 구청에 건축가에 한번 문의해 보시라고 그래요. 구청 사람들은 잘 알아요. 나한테 여기 서초 사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여기 서초 사동이잖아 우리가.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거를 왜 그 입찰 들어갈 사람한테 이거 발급했냐고 막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따지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구청 건축가에 한번 문의해 보시죠. 제가 다 알아봤는데 발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해 보니까 해주도록 이 근거 법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잘못했죠? 빨리 뗐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지금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이걸 뛰는데 원래 이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가 없어. 왜냐면 감정평가서라는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막 그렇게 한 장짜리 나와가지고 뭐 그냥 기본 내용만 있고, 그게 무슨 감정평가서예요. 아파트는 보면은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정보가 그냥 뭐 풍부하잖아. 이럴 때 이걸 띄워서 꼭 확인해라. 그리고 이거 안 될 때는 싸우지 말고 구청 건축가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신탁 공매 물건으로 내가 입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경매나 공매로 입찰 들어가려고 할 때 입찰자 같은 경우는 경매 정보지, 공매 정보지를 제출하면 이거를 열람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응하여야 된다는 게 행정자치매법 이런 게 나와요. 규칙, 이제 그 시행규칙인가 편람인가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 구청 건축가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나오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그냥 수탁사의 공매 담당자하고 우선수익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입찰 들어갔더니 몇 명이 들어왔냐? 2명밖에 안 들어왔죠. 그런데 제가 이제 100 몇십만 원 차이에 이게 뭐 1억 3,200에다가 1억 2,800이니까 뭐 요 차이만큼 1등을 해가지고 이것도 잘 팔았죠.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면 용산구 다세대 주택을 신탁 공매로 낙찰받아 재테크로 성공한지 간 거. 이거부터 용산구의 후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용산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어요. 서울역에서 여기까지가 걸어가면, 빨리 걸으면 7분, 천천히 걸으면 10분. 여기 남산 들어 올라가는 데 있고 걸을만 해요. 계속 가면 후암시장도 있고, 또 여기서 여기는 빌라를 갖다가 사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가 그 소유자예요. 위탁자 겸 소유자인데 제가 이제 그 전화번호를 알게 됐죠. 왜냐면 전화번호를 갖다가 우선수익자한테 했더니 우선수익자가 또 전화번호를 또 원래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좋으신 분은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화를 딱 걸었더니만 언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언제 오라고 했더니 그 집이 딸 부자예요. 그 딸들이 큰 딸, 셋째 딸이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근데 명도회로 가면 사실은 우리는 뭐 이렇게 싸우진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거기 나갈 때까지는 그만한 또 권리가 있는 거고, 또 나는 소익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내가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 계약자니까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이 집을 본다는데 집을 안 보여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가서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나가면 제가 이사 비용 200만 원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의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와서 너무 협의가 잘 된 것 같아요. 명도 이행 약정서를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순수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 내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명도 이행 합의 약정서를 작성한 거는 여러분이 좋은 이 분들 같아서 저도 흔쾌히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날짜에 협의해 준 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 이렇게 목소리를 낳고 선의로 이렇게 베푼 이런 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했다는 큰일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됐다면 바로 저는 강제집행 절차가 들어가고 강제집행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포장 이삿짐 센터처럼 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물건을 갖다 막 던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손상된 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사비용을 준다고 선의적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게 한번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10월 30일 날 나가기로 했는데 집 계약이 11월 3일 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그렇다고 3일만 더 좀 봐주면 안 되겠냐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게 그때 낙찰받았던 물건이 이거죠. 이런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그래도 한 3천에서 5천을 벌 수가 있어요. 이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가 있고 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공매 공고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매각 조건이거든요. 매매 계약에 대한 이 매도인이 이렇게 물건을 팔겠다는 매각 조건이 여기서 뭐 공과금을 낙찰자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든가 또는 선순위 임차인이 인수한다든가 또는 신탁 등기 되기 전에 금제당이 금제당을 인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인수해야 된다는데 그걸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낙찰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많은 하늘에서 이 벼락이 치는 거예요. 그 벼락짜리가 얼마냐?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2억짜리 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저 세상 가서 만나야 돼.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보면 권리 분석을 항상 이 등기부 신탁 원부를 보면서 등기부를 확인해서 등기부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보면 위탁자, 수탁자 이 사람으로 점수신고되어 있다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정보를 분석해야죠. 그럴 때에 이제 수탁자는 의미가 없어요. 수탁자는 뭐 별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 수수료 몇 번 받고 100에서 300만 원 받고 단번신탁 등기해주는 그런
업체예요, 업체 사실. 우선 수익자가 주인이요, 채권자잖아요. 위탁자는 채무자예요. 돈 못 갚은 채무자. 이럴 때 이 사람이 전입세원으로 돼 있다면 대항력 없는 거죠. 그리고 신탁 원본을 봐야 되는 게 왜냐면 여기에 대출 금액이나 이런 게 나오고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잉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배당 잉여금이. 신탁 공매에서 배당을 할 때에 이 배당 잉여금이 나오면 그 위탁자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 위탁자가 배당 잉여금이 7천, 8천 이런 경우 꽤 많아요. 그러면 8천을 먼저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보관하는 거예요. 왜냐면 증거금. 안 나갈 때 어떻게 해? 내 명도확인서를 뭔 써줘야 돼.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배당금 못 받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90%, 95% 이상 신탁회사가 명도확인서 없으면 안 해요. 95%가 아니라 99% 그래요. 1%는 또 뭐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죠. 원래 또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은 누가 채무자고 대출 금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선수익 한도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제 채권이 얼마고 또는 이걸 초과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우선수익자에게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신탁 공매로 낙찰받으면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도까지 해야 완벽하기 때문에 명도를 할 때에 배당 잉여금이 있으면 명도는 끝난 거예요. 명도는 끝난 거예요.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 있고 신탁 원본 가액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신탁 원본 가액이 채권 채권인가요? 여기요? 아니 보통 그 신탁 그 원본을 보면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 1억 4천 그리고 신탁 원본 가액 뭐 1억 5천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돼 있는 경우도 그런 게 이제 그 신탁 원본이 채권 채권 실제 채권이고 거기보다 1억 5천이 채권 최고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신탁회사마다. 왜냐하면 그게 이 평가 금액을 갖고 기재할 수도 있고 어쨌든 대부분이 그 정도가 됐다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김아무개가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신탁원부에 보면 채무자가 김철민이잖아요. 이 사람이 김안무개 그 위탁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수할 거 없고 이제 그 했는데 이 사람은 배당 잉여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비용 200만 원 주고 뭐 좋게 내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건 단독으로 낙찰 받았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요거를 여기 3억에 팔았나? 3억에? 법인으로 샀기 때문에 와가지고 하니까 이것도 뭐 그래도 한 4천만 원 이렇게 남았죠. 자, 요번에 그 특강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